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러운 엄마인 60대 여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노릇이 뭐냐고 묻는다면 부모 노릇이라고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뭐든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항상 제 자식들이 저희가 해준 것보다 더 잘 자라주고 더 많은 것을 해줬다고 생각해 항상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안 되더라도 몸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과 달리 최근에 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뒤늦게서야 만회하게 됐어요. 제가 조금 더 발빠르게 대처해서 딸이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이건 사연이라고 하기보단 제 반성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하는 글이고요. 그럼 제 부끄러운 반성문을 여러분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독한 가난은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고 그런 와중에 자식을 셋이나 낳은 저는 자식들 키우랴 일하랴 늘 고단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첫째 딸은 동생들을 챙기고 돌보며 동생들을 이끌어줬고 밑에 아이들도 그런 첫째의 희생을 보고 자라며 잘 따라와줬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아이들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모난 곳 없이 잘 자라줬고 부모로서 해준 것이 없는데도 그만큼 잘 자라준 아이들 덕분에 저는 늘 아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웠던 저희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많이 의지하던 첫째 딸이 드디어 결혼하게 됐고 그 후 몇 년 뒤 둘째 딸도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저희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의 남자친구의 형편을 알고는 무척 부담이 생기게 됐어요. 서로 비슷한 형편으로 결혼한 첫째 딸과 달리 둘째의 남자친구네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이라는 건 서로 비슷하게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기도 했었고 제 주변에서도 양가 집안의 수준 차이로 인해 파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괜히 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던 저는 그런 제 걱정을 밖으로 내색하진 않은 채 예비사위를 만나게 됐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비사위는 정말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예의도 바르고 돈이니 배경을 떠나서 심성이 곧고 선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희가 뭘 걱정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지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주제넘는 건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집안 차이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현지 사정 잘 알고 있고 전 정말 그런 건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걱정되시겠지만 결혼 반대나 염려하실 만한 일 없도록 제가 꼭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실 분이 아니셔서 분명 현지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껄끄러운 속내를 내색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주는 예비사위의 마음 씀씀이에 저는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사위를 먼저 만나게 된 저는 사위의 말대로 사돈댁에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문제 삼지 않으시리라 기대하며 얼마 뒤에 정식으로 양가 상견례를 갖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걱정하지 말라던 예비사위의 말과 달리 사돈의 얼굴은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이 결혼이 탐탁지 않다는 듯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보이는 예비사돈 때문에 저는 다시 걱정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못마땅해 보이던 얼굴과 달리 상견례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결혼에 대한 반대도 하나 없이
누가 보면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시려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진심은 아니었는지 아이들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순간 예비사돈이 솔직한 속내를 말해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결혼글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건 아시죠? 애들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까놓고 말하면 전 그쪽 따님 며느리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테지만요. 예? 근데 저희 양가 집안 모두 이 결혼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셨나요? 그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규현이가 하도 조르고 사정을 해서 자식 뜻대로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진 않죠. 나도 대충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건 뭐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고 하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수준이 맞는 것도 아니고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나요? 근데도 설마 제가 댁내 집안을 사돈으로 환영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자식이 저렇게 좋다는데 하나뿐인 아들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없고 아쉽고 속상해도 제가 참아야 했죠.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들을 참 귀하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도 귀한 집 자식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대체 뭐가 쉬워서 이런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고집 부린다면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숨기지 않던 사돈은 우리 딸과 우리 집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사돈을 맺는 걸 싫다는 듯 말해왔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을 뿐 저희의 주제를 알라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더라고요. 애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도 된 양 생각한다면 곤란해요. 어디 가서 우리 집안과 사돈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괜히 착한 우리 아들 깨어내서 뜯어먹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쪽에선 딸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고 애들끼리 잘 살기만 빌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우리 아들한테 거머리처럼 붙어서 돈 뜯어먹을 생각이라면 하지도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남보다 못한 식으로 얘기를 하며 우릴 마치 거머리처럼 취급하는 사돈의 태도에 전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저도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 거지 취급하지 말라며 따져주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쪽에서도 아들 상처 주기 싫어서 억지로 결혼을 시킨다는데 뭐 저희라고 딸의 앞길을 막을 순 없는 거잖아요. 못마땅히 하는 사돈을 보니 저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자식을 걱정하는 사돈이 괜한 고부 갈등을 만들 것 같진 않겠다고 생각해 저는 딸의 결혼을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는 저와 사돈 사이에 있던 일을 알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 후 둘째 딸은 사위와 금실 좋은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갔지만 안타깝게도 며느리로는 인정받지 못했는지 차가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 보고 기대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엔 난 며느리로 모자란 건지.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주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지금도 남편은 살갑게 대하시면서 난 없는 사람 취급하실 때마다 정말 맘 아프고 너무 힘들어. 아이 그래도 이서방이 너한테 잘해주잖니. 그거면 된 거지. 너무 많이 바라지 마. 그리고 원래 시댁과는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잘해줘봐야 며느린 며느리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둘째는 차가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며 이야기를 털어놨지만 전 그런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별일은 없어 다행이라며 지내던 어느 날 사돈이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기현이가 장기 출장 가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참에 며느리를 저희 집에 들여다가 좀 가르칠까 해서요. 뭐 별로 큰 기대가 없어서 저도 조용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애가 영 배운 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 뭘 배운 건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사돈이 사위가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저희 딸을 시댁으로 들여 직접 살림을 가르치겠다는데 저는 여전히 저희를 무시하는 언사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생각은 달랐는지 둘째는 시댁에 들어가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어머님 말씀대로 하려고.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 점수 좀 따고 그러면 좋지 뭐. 안 그래도 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아이 됐어. 뭐하러 고생을 자초해. 가뜩이나 너 미워하는 사돈이 너 데려다 놓고 무슨 짓 할 줄 알고. 그러지 말고 안 하겠다고 해라. 응? 엄마가 잘 말해줄 테니까 그러지 마. 아니야, 나 자신 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님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니셔. 아직 나를 잘 모르셔서 그러신 거지. 나 진짜 잘할 테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결국 둘째 딸은 사위 없이 홀로 시댁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일로 전 도통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이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할까 마음 졸이던 중 첫째 딸에게도 그만 변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큰 사위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손주였습니다. 아빠와 같이 차에 타고 있다 사고가 난 손주는 다행히 살아났지만 수술을 받던 중 손주에게 희귀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치료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저희 형편은 마련할 수 없는 억소리 나는 약값과 치료 비용에 저희는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나 싶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둘째 딸이 사돈에게 부탁해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왔더라고요. 엄마, 우선 이걸로 승영이 수술부터 시키자. 이 정도면 수술비랑 약값은 해결될 거야. 아니,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어머님한테 빌렸어. 조카 사정 말씀드렸더니 빌려주셨어. 뭐? 사돈이? 아니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니까. 내가 우리 어머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라고 말했잖아. 아무튼 이걸로 얼른 수술하고 치료받자. 그럼 다 괜찮을 거야. 결혼 전부터 그렇게 차갑게 굴던 사돈이 큰 돈을 선뜻 내줬다는 게 의아했지만 워낙 급한 사정에 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했던 탓에 저는 사돈께 겨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손주의 치료에 집중하게 됐죠. 하지만 손주의 치료는 금방 끝이 나지 않았고 비싼 치료비가 버거웠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둘째를 통해 사돈에게 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돈에게 총 2억의 돈을 빌리게 된 저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고 그 돈을 당장 갚을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든 감사의 표시라도 하고 싶었어요. 직접 얼굴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었던 저는 사돈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와 선물, 그리고 직접 만든 반찬들을 가지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앞에 도착한 제가 대문 안쪽에서 저희 딸이 사돈에게 몹쓸 소리를 듣고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을 무시하고 저희 집안에 악담을 하는데 사돈에게 대꾸 한마디 못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그런 시집살이가 하루 이틀도 아닌 듯 했어요. 거기다가 조카 치료비로 빌린 돈 때문에 거짓 취급을 당하며 더 험한 소리를 듣는데 제가 죄인이었기에 할 말이 없었던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 앞에 나서지 못한 저는 급히 몸을 숨기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둘째가 걱정됐던 저는 그 일을 모른 척하면서도 둘째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항상 괜찮다는 말만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둘째 딸은 제가 걱정할까 웬만하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제가 걱정할 거라는 걸 아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도 둘째 딸 생각만큼이나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제 연락으로 인해 괜히 사돈 그 여자에게 군소리를 듣거나 더 모진 시집살이를 살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게 부족한 부모로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유일한 행동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런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 딸에게 벌어진 그 일을 알게 된 건 어이없게도 사돈 그 여자가 걸어온 뻔뻔스러운 전화 덕분이었죠. 이전처럼 시집살이를 하고 있을 둘째 딸 걱정을 하면서도 일상에 치여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그 여자의 전화였죠. 이제까지 둘째 딸이 결혼하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사돈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사돈의 전화가 그리 썩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죠. 그래서 받고 싶지 않은 전화였지만 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제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네, 사돈. 그간 잘 지내셨죠? 저희가 현지 통해서라도 안부를 여쭤야 했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그마저 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어쩌다 며느리 뒤치다꺼리까지 하게 된 건지. 저도 웬만하면 이 집 사람들과 말 섞고 싶지 않았는데 얘가 일을 만들어. 사돈이 지금 당장 저희 집 좀 오셔야 하겠어요. 네? 지금요? 아니 무슨 일이시길래. 사돈 딸 몸이 많이 허약하네요. 지금 사돈네가 사는 꼴만 봐도 그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그려집니다만 그래도 자식들을 얼마나 못 먹이고 약하게 키웠길래 이리 약해 빠졌습니까? 집안일이 힘들면 뭐 얼마나 힘들다고 겨우 이걸로 빌빌거리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못하는 능력이라곤 집안일밖에 못하는 애가 이걸로 쓰러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며느리를 보살펴야 되겠어요? 내가 며느리 잘못 들인 거야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나 앉혀도 할 수 있는 일까지 못하는 애를 집안으로 들였는진 몰랐습니다. 내가 생각 같아선 됐습니다. 흥분해서 말만 길어졌네. 어쨌든 얼른 저희 집으로 오세요. 와서 얘 좀 데려가요. 아이 사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지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뭐길래 제가 데려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얘가 며칠 전부터 아프다고 징징거리더니 오늘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꾀병인 건지 뭔지 앓는 소리나 하고 있고 꿈쩍도 하고 있지 않으니 데려가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저러는지 몰라도 병원 데려가서 뚝딱 고치고 사돈이 제 1인분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오세요. 현지가 아프다고요? 어디가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멀리서 보기엔 아프다고 하는데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말이지. 감기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갔다가 옮으면 어떡합니까? 그만 묻고 얼른 쟤나 병원에 데려가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기가 찬 내용에 화가 났지만 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곤 더 이상 휴대폰을 붙잡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사돈집으로 찾아갔죠. 사돈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딸이 어딨냐며 소리치고 딸이 있는 방으로 정신없이 달려갔거든요. 그렇게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딸의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딸의 이름을 불러도 딸은 정신이 없었고 의식도 희미해 보였어요.
거기다 온몸은 불덩어리에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지 이렇게 세우면 계속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로 앉아있질 못했죠. 그러다 기침을 하는데 기침 중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또 그 기침이 심했는지 헛구역질하다 토를 했는데 거기에도 피가 보였고요. 엄마인 저로서는 미칠 지경이었죠. 저는 우선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멀리 방 밖에 떨어져 있던 사돈이 절 구박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뭐야? 119에 전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 동네인데 이 조용한 동네에 119를 불러? 119가 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들 우리 집 가리키며 수군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동네 분위기 망치고 주목을 받아야 하겠냐고요? 119를 불러서 병원 보낼 거였으면 우리도 구태여 그쪽한테 연락 안 했지? 빨리 다시 전화해요. 잘못 전화했다고 하던가 직접 병원에 데려갈 거라고 하라고요. 뭐라고요? 사돈, 지금 제정신입니까? 현지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얘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동네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당신 손으로 못 데려가겠으면 119라도 불렀어야지. 이러다 우리 딸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내 딸 잘못되면 당신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 뭐? 당신? 아니 진짜 아무리 못 배워 먹었어도 어디서 사돈되는 사람한테 당신 짓거려? 그리고 난 뭐 그쪽한테 사돈이라는 존칭 쓰고 싶어서 쓰는 줄 알아? 내가 그쪽한테 당신이라는 말 들을 사람이냐고?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를 위치냐는 말이야? 수준 차이를 모르는 거야.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쟤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건데? 지가 몸 관리 못해서 아픈걸 왜 우리가 신경을 써줘? 거기다 제가 뭐 대단한 일 하다가 아팠어? 집안일 빼곤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 쉬운 집안일만 시켰다 아픈걸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우리가 제 수발을 들고 있어? 그것도 시부모인 내가. 얼른 119에 전화나 해요. 119가 우리 집에 못 오게 전화하라고. 상종 못할 여자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인간 이하라는 건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제 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입에서 피까지 토하고 있는데 아무리 탐탁치 않은 며느리라고 해도 자기 체면을 우선시하고 사람 걱정은 새끼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그 인간 같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입을 제 손으로 꿰매고 싶었습니다만 당장은 제 딸을 부축해야 했어요. 그리고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온 119 구조대를 따라 병원으로 향해야 했기에 당장 구겨버리고 싶었던 사돈은 안중에도 없었죠. 병원에 도착해서는 딸을 들것에 싣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눈에 봐도 제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바쁘게 간호사들에게 검사 준비와 예약을 지시했고 제게 어쩌다 딸이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도 딸이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묻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제가 엄마로서 부끄러웠고 가슴 아팠죠. 그렇게 딸은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고 전 제발 딸이 무사하길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 딸 괜찮은 건가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죠? 폐렴입니다. 근데 따님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까? 저 정도면 겨우 며칠 아팠던 게 아닐 텐데. 폐렴의 정도가 중증입니다. 호흡기는 물론이고 다른 장기까지 염증이 생겨서 호흡기 치료만으론 안 되는 상태고 호흡 부전까지 있어 산소 분압도 낮고요. 전반적인 건강 수치가 정상 수치에 비해 한참 아래라
오늘 당장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환자분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치료 경과가 반드시 좋을 거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네요.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폐렴이었어요. 하지만 폐렴이 걸린 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었다며 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폐렴이라니. 겨우 폐렴 때문에 딸이 저지경이 되었다고 하니 우라가 터졌어요. 노인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일은 제가 젊었을 때도 거의 없던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나 있었던 일이었죠. 그 별것 아닌 폐렴 때문에 병원 한번 가서 치료받고 잘 쉬기만 하면 낫는 그 병 때문에 제 딸이 잘못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 미칠 지경이었죠. 진짜 사돈이라는 그놈의 여자를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었습니다. 당장 그 집으로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바닥에 찍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받아야 한다는 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입원 수속을 밟고 가족들에게 딸의 상황을 알렸죠. 그러면서도 첫째 딸에겐 둘째의 상황을 알리지 않았어요. 현아가 현재의 상황을 알게 되면 현지가 저렇게 된 상황과 자기 아들 치료비를 연결지을 테고 괴로워할 게 뻔했으니 알리지 않기로 한 거죠. 이후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딸의 치료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매번 기도하며 딸아이가 건강을 되찾길 바랬죠. 다행히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현지에게 닿았는지 현지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이 건강을 되찾아가자 이젠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을 위협한 사돈 그 여자를 가만두질 않겠다고 아주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했죠. 사돈이 죽든 내가 죽든 내 딸을 더 이상 못 괴롭히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돈을 향한 제 분노가 겉으로도 드러났는지 그때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던 딸이 절 붙잡고 말렸죠. 엄마, 나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라면 그러지 마. 뭐가? 엄마가 네 시어머니한테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엄마를 몰라? 조금 전까지도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해 보이던데 내가 그걸 모르겠냐고. 하지 마. 내가 무시하고 병원 왔으면 해결될 일이었어. 내가 이 상황을 자초한 거야. 네가 이 상황을 자초해? 엄마가 네 곁에 없었다고 네 시댁에서 네가 어떻게 사는지 못 봤다고 모를 것 같니? 네가 병원을 안 가려고 했겠어? 너 그 여자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괜히 몸이 아프니만이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조금만 아파도 네가 나서서 병원 가고 약 찾아 먹을 아이라는 거 알아? 그런 애가 몸이 이 지경 이 꼴이 들 때까지 있었다는 건 네 시엄마가 널 병원에 못 가게 막은 거지. 아니야? 엄마 생각이 틀려? 어디 엄마가 네 시댁에 찾아가서 날 입힌 다음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시엄마 입에서 들어볼까? 엄마, 그래, 맞아, 맞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뭔데? 시어머니한테 화내고 잘못됐다는 말 받아내면 내가 아팠던 일이 없었던 일이 돼? 그리고 그 뒤에 생길 일은 없겠어? 우리 시어머니 성격 몰라? 자기 심기 건들면 별별 핑계 다 끌고 와서는 지랄 발광하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냐고. 그리고 우리가 빌린 승영이 치료비는 돈 2억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 또 승영이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또 아프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시어머니 분명히 그 돈 2억 당장 내놓으라고 할 거야. 그리고 승영이 아프면 그땐 승영이가 어떻게 되든 도와줄 생각 절대 안 할 거고. 우리 시어머니 그런 사람이야. 아니, 엄마도 잘 알잖아. 그래서 뭐 그 돈 2억 때문에 끌려다니라고? 내 딸 죽을 고비를 또 지켜만 보라고? 이번에야 네가 운이 좋아서 치료받고 낫고 있는 거지. 만약에 더 나쁜 상황이었으면
아니, 다음번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면 그깟 돈 2억 때문에 내 딸 잘못되는 꼴은 못 본다. 아니, 잘못되는 걸 떠나서 이제 너 시집살이 당하는 거 못 봐. 엄마가 지금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 엄마 자격도 없이 널 방관하고 있었다고. 네가 그 집에서 시집살이 당하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그 여자 찾아가서 뺨을 때리든 머리채를 잡든 널 데리고 오든 뭐라도 해야 했어. 그럼 네가 이런 일 당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번엔 가만히 못 있어. 돈 2억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고 네 시엄마한테도 사과 받아낼 거야. 엄마, 그러지 마. 내가 앞으로 처신 잘할게. 이런 일 2번 다시 없도록 할게. 언니랑 승영이 생각해서 제발 하지 말아줘. 이제 1년 남았어. 그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나도 그 집에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응? 살아오면서 돈이 없어 서러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만 그때처럼 서럽고 가슴 아플 때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이 조카 치료비 때문에 우리 보고 참으라는 말을 하니 부모로서 참 자격 없고 도움되질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둘째 딸을 그 여자 소나기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사과도 받고 말이죠. 그러려면 우선 손주의 치료비였던 돈 2억을 만들어야 했어요.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고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으면 돈 2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면 이 나이에 단칸방에서 월세살이 해야 했지만 그땐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선택을 앞서 해야 했다고 생각했죠. 저와 남편은 집을 내놨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팔리길 바라며 부동산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싸게 내놨죠. 그리고 모자란 돈을 채우려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생업을 하며 돈도 모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어느 정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기도 했죠. 그러다 첫째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제 지인들에게 우리 부부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걸, 그리고 집을 내놨다는 걸 알게 된 첫째 딸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직접 알아보다 둘째가 병원에 있는 걸 알게 되며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첫째 딸은 동생이 겪은 일과 저희가 집을 팔아 손주 치료에 든 비용을 갚으려는 걸 자신의 탓이라 여기며 후회하고 미안해했어요. 그걸 왜 엄마 아빠가 갚아? 우리 승영이 치료받는데 빌린 돈을 왜 엄마 아빠가 갚냐고. 그리고 현지가 나 때문에 그런 일 당한다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언제까지 나 속이려고 했어? 그리고 언젠간 나한테 말해줘야 할 텐데 일이 다 잘 해결됐다고 해도 그때 내 마음이 편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안 그래도 남편 잃고 승영이까지 아파서 정신없고 힘든 너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 아프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 제일 잘 아는데 어떻게 너한테 말해? 그리고 네 잘못 아니야. 엄마 아빠 잘못이야. 우리가 판단 잘하고 옳게 행동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잘못 똑바로 고쳐 세우려고. 그러니 넌 괜히 마음에 짐 가지지 말고 승영이 생각만 해. 치료비도 현지 일도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 그래서 난 멀뚱히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싫어. 나 가만히 못 있어. 그리고 아빠 엄마가 그 집 파는 것도 못 봐. 아이, 그럼 어떡하자고? 당장 돈 2억을 어떻게 만들고? 그래도 지금은 승영이 수술과 치료제가 당장 필요했던 때와는 다르잖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돈 2억 빌려볼게. 둘째 딸아이가 당한 일을 복수하는데 첫째 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사돈에게 갚아야 할 돈 2억을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복수에 같이 하겠다는 말을 했죠. 첫째까지 이번 일에 가담하게 만드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려보기도 했죠.
하지만 동생이 당한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책하던 첫째 딸은 저희와 따로 하더라도 동생이 당한 일을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해야 일이 잘못되더라도 딸의 책임을 우리가 떠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린 사돈 그 여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만들었고 그 돈이 생기자마자 사돈네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문 앞 CCTV나 인터폰을 보고 일부러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려 무시하는 듯 했어요. 예전이었다면 한동안 집 앞을 서성거리다 결국 할 말을 전하지 못한 채 돌아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과 다른 태도로 이전처럼 당하진 않겠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죠. 저흰 대문이 부서지라 두들기며 그 조용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사돈 나오라고요! 나와! 우리 딸 괴롭힌 일 계산하려고 왔으니까 당장 문 열라고요! 이문 두들겨 부셔야 나올 거예요? 왜? 이 집에서 노예처럼 부리던 내 동생 없으니까 문 여는 것도 세워라 내워라 느린 거예요? 얼른 나오라고요! 우리도 이 집에서 빨리 계산 마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런 교양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돈 처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동네 창피하게 얼른 목소리 안 낮춰요? 그러게 사돈이 빨리 나오셔서 문을 열지 그랬어요.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길래 우리가 온 줄 모르나 싶어서 소리 좀 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그래서 뭔데요? 뭔데 이렇게 우르르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건데요? 현진아 데리고 올 것이지 왜 찾아왔냐고요? 나랑 그쪽들이 뭔 볼 일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계산할 게 있어서 왔다고. 우선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여기서 우리가 난리치는 꼴 동네 주민들한테 보이기 싫으면. 아니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어디서 협박을. 거지? 그럼 어디 각설이 타령이라도 할까요? 각설이 타령을 어떻게 하더라? 작년에 왔던. 아니 문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그만 난리 피우고 얼른 들어오라고요. 사돈 그 여자도 전과 다른 저희들의 태도를 보곤 이상한 걸 느꼈는지 저희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고 문도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겠다는 저희들 협박에 결국 문을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곤 저희에게 협박당했다는 게 화가 났는지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죠. 뭐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왜? 뭐 당신네 딸이 당한 일 때문에? 그게 억울해서 나한테 따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컨디션까지 챙겨주면서 일 시켜야 합니까? 내가 걔 눈치를 봐야 해요? 그것도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거 하나 없는 집안의 애를. 우리가 믿져도 한참 믿진 결혼인데? 그 믿진 걸 몸으로 때우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수준 맞춰서 뭐라도 가지고 오던가. 그게 아니면 딸이 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게 무슨 일을 당하든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서 뭐가 억울하다고 때로 찾아오고 있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난리까지 피우고. 나 겨우 이성의 끈 잡고 있는 거니까 이쯤 하고 나갑시다. 아니면 나도 더는 못 참아요.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 걸 보니까 사돈이 뭔 잘못을 한 줄은 알고 있나 보네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 건지 그놈의 수준 차이 때문인 건지 인정을 못하는 거고. 그럼 일이 조금 더 쉽게 풀리겠네. 우리도 사돈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사과받을 생각도 없어요. 우리 딸이 당한 일에 대해서 계산 치르겠다는 거지.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고. 근데 이런 건 얼마나 해요? 비싸죠? 뭐 100만 원? 500만 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거 내려놔요. 그거 가격이 얼마가 됐건 그쪽이 살 것도 아니고 살 능력도 없으면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러다 그거 떨어뜨리기라도.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아이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얼마 정도 하냐고. 그냥 말이 길어지길래 내가 깼어요. 그럼 물어내라고 하면서 가격 말할 것 같아서. 뭐라고? 이 미친년. 야, 네가 깬 거 400만 원이야. 근데 이젠 구할 수도 없어서 더 비싸다고.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돈도 없는 것들이 이거 어떡할 거냐고. 너네 도대체 무슨 짓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너네 나 협박하러 왔니? 네 딸년 때문에? 이거 봐, 설명 안 해도 안다니까? 우리 사돈 눈치가 빨라서 내가 입이 덜 아프겠어요. 근데 협박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 당신이 우리 딸 괴롭히고 위험한 상황까지 만들게 한 행동에 값을 받아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한 값이 있는데 웬만해선 그거 맞춰서 하려고 가격 물어본 거예요. 뭐?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경찰은 포물이 있는 줄 알아? 경찰들이 이 동네에 몇 초 만에 오는지 보여줘. 그리고 네 딸년이 가족들 용서해달라고 비는 꼴 너희 눈앞에서 구경시켜줄까? 응? 신고해. 그럼 이슈도 더 되고 여기 동네 사람들도 알게 돼서 우리야 더 좋겠네. 뭐? 좋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내 딸 괴롭히고 죽기 직전까지 병원 안 보냈다는 증거가 없어서야. 증거도 없이 주장해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가난한 집이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무슨 수를 쓴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난리 피우면 우리가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깨부순 것도 갚아야 하는데. 근데도 이런 짓 벌이면 뭔가가 있어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애초에 당신을 신고하거나 처벌받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처벌받아서 억울한 걸 증명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해. 이것들이 정말 전부 도란난. 그런다고 내가 신고 못할 것 같... 뭐야? 야, 너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만데요, 사돈어른? 알려주세요. 이건 또 얼마예요? 땅에 내려쳐야 얼마인지 알 수 있나? 안 돼. 뭐야? 바깥사돈. 그건 정말 안 돼요. 그거 이제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발 내려놓으세요. 네? 제발. 아유 사돈, 저도 이게 얼마짜린진 잘 압니다. 제가 도자기에 꽤 관심이 있거든요. 또 제 친구놈이 이런 걸 수집하기도 하고. 이거 일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야, 내가 이걸 깨는 날이 오네. 안 돼요. 제발 내려놓으세요. 그것만은. 깨졌다고. 솔직히 저희도 그렇게까지 위험을 떠안으며 복수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딸에게 한 짓은 한 짓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전 저대로 그 여자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원래 하려던 복수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제 딸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어서 현실적인 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부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과 제 딸이 다 큰 성인이라는 이유로 여자를 신고해 조사받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벌이게 됐던 거죠. 우리 가족은 각자 사돈 집 안에 있는 물건 중 값이 나가 보이는 걸 잡곤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아니면 여러 번 바닥에 찍었죠. 그러자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돈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어요. 사돈은 물건들이 하나하나 깨지고 부서질 때까지 마치 제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화를 내며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거지 새끼들! 내가 너희같이 수준 떨어지는 것들과 연을 맺어선 안 됐어! 우리 아들 납치를 해서라도 그 결혼 막아야 했다고! 너희들이 하는 짓, 이 범죄!
전부 저 홈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어. 내가 꼭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가. 너희들 고열 쥐어짜서라도 오늘 입힌 피해 금액 다 받아낼 거야. 너희들 목 하나하나 졸라줄게. 돈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되는지 몸소 깨닫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네 손주 새끼 치료한다고 빌려간 돈 당장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 여자가 겨우 한다는 협박이 그거야? 내가 말했지, 신고하라고. 내가 전부 다 뒤집어 쓰고 교도소 갈 거야. 그러니까 신고해. 그리고 내가 교도소 가잖아? 그럼 당신 내 딸한테 한 짓 내가 다 싹 다 알릴 거야.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 눈치 보던데 내가 이 동네 사람들 집에 일일이 당신이 한 짓들 써서 우편함에 넣고 교도소 들어가기 전까지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다 밝히고 다닐 거라고. 그리고 당신 우리 딸이 끝까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걔도 내가 교도소 가는 꼴을 보면서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걸? 거기다 우리 딸이 당신한테 목줄 잡혀있는 그 돈 2억 그거 우리가 준비해왔어. 준비해왔으니까 여기 CCTV로 다 찍고 있다 하니까 돈 안 받았다는 헛소리나 하지마. 자, 빌려준 돈 2억 여기 있다 이년아. 니년 덕분에 우리 손주 치료받을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이년아. 이건 진심이니까 삐꼬아서 듣지 말고. 전 남편이 가방에 넣어놓고 있던 돈 5만원권 다발을 사돈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췄습니다. 말 그대로 사돈 그 여자는 돈다발을 맞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돈다발이라는 게 제법 묵직하거든요. 그런 돈다발을 얼굴에 연속해서 맞으니 그 여자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거기다 저희가 돈 2억을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정신없는 모습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부수며 난장판을 만들어 갔죠. 그러자 사돈 그 여자가 태도를 바꿨어요. 우리가 서로를 처음 보게 된 이후 처음으로 저희에게 굽히고 들어왔죠. 저기 사돈,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이쯤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그만 좀 부수라고요. 이러다 물건 하나 남질 않겠어요.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전부 돈이 얼마...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우리가 바닥에 널브러진 게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현지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너무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죠. 저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죽을 것 같아? 고작 물건 몇 개 깨졌다고 죽어? 야! 난 너 때문에 내 딸을 잃을 뻔했어. 너 때문에 산산조각 났던 내 딸은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근데 뭐? 죽어? 인연이 네가 아직 반성을 덜 했지? 날 약 올리는 거지? 그 여자의 말에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던 저는 결국 머리채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돈이었던 여자의 머리를 뒤흔들고 누르고 때리고 잡아 던지며 박살을 내줬죠. 그러다 멈춰서서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말이죠. 제 전화를 받은 사위는 익숙한 집안 풍경이 엉망이 되어 있고 제 손에 사돈이 잡혀 있자 놀란 모습이었어요. 장모님?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왜... 그리고 집이 왜... 어머니? 아니, 장모님 손에 붙잡혀 있는 분 저희 어머니 맞으시죠? 맞네. 그리고 이 집 자네 어머니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진 안 궁금하나? 네? 네, 궁금합니다. 자네 어머니가 그동안 내 딸을 그렇게도 괴롭혔네. 얼마나 괴롭혔든지 우리 딸 며칠 전에 죽을 뻔했어. 자네 어머니가 병원을 안 보내줘서 폐렴으로 온몸에 장기들 곳곳에 만성염증에다가
호흡부전으로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상견례 때부터 자네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 집을 무시했네. 돈 없는 게 죄인이라는 걸 내가 자네 어머니 덕분에 알았지 않나? 내가 그것까진 내 딸 보고 참았어. 근데 내 딸이 폐렴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딸은 자네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네 때문에 이런 일도 겪게 할 순 없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네 어머니 만들었고 자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야. 자네 내 딸과 이혼하던지 아니면 내 딸 주위에 자네 어머니 얼씬도 못하게 만들게. 만약 내 딸이 자네 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이라도 한 번 더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내가 내 딸 납치해서 이혼하게 만들 걸세. 그러니까 자네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하고 알려주게. 그럼 끊겠네. 죄 없는 사위에겐 미안했지만 제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전에 없던 차가운 모습과 어려운 선택을 던져주고 전화를 끊었죠. 그 통화를 끝으로 손에 쥐고 있던 사돈도 쓰레기 버리듯 놔버렸습니다. 신고할 거면 하라고,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할 생각하지 말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말이죠. 그리곤 가족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일을 다 벌인 뒤에야 둘째 딸에게 모든 걸 설명했고요. 둘째 딸은 상의도 없이, 아니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우리가 자기 몰래 이런 짓을 벌인 것에 대해 많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정을 찾은 딸은 되려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단 말을 했어요. 저희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하지 말라며 딸을 다독였고요. 이후 그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났을 때 사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딸과 사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사실을 교차 검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면서 저희와 딸이 당한 일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해왔죠. 그리고 앞으론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대답을 사돈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직접 제 딸과 저희에게 사돈이란 그 여자가 사과하고 싶다고 말은 전했다고 하더군요. 전 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만날 생각도 없고 내 딸이 그 여자를 시어머니로 두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제 딸과 사돈 그 여자의 완전한 분리 외에 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사위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엔 제 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위와 사돈의 모자 관계가 끊긴 건 아니고요. 제 딸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돈이란 그 여자와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였어요. 그 약속 지금까진 잘 지켜지고 있고요. 이 일을 겪으며 조금 더 진작에 제가 나섰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이 했던 행동까지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우려되는 모습을 목격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제 딸이야 정말 운이 좋아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럼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신 분, 시청해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